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오늘은 고대사 문화사 파트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많은 문화유산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화유산이 참 이렇게 아름답다,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은 문화유산에 대한 평소에 관심이 없고 많이 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돌덩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뭐 그림인지 뭐 종인지 사실은 분간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여러 어떤 불상이나 조각품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이게 참 신라시대 때의 문화와 고려에는 어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평가하시고 또 어떤 문화적으로도 참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는 이런 눈을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기출주제 15. 고대 고분이에요. 옛날 어떤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무덤에는 일정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징을 좀 뽑아가지고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역시 여러분 노트 피시고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재에 있어도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는 거랑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끄덕끄덕 보고 가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초창기에 보여지는 대표적인 무덤의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관이 있으면 돌 무더기를 쌓아 올리는데요. 이 돌 무더기를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쌓아 올리는 형태, 이렇게 계단의 형태로다가 쌓아 올리는 우리가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요, 고구려와 그리고 백제에서 초기에 이러한 무덤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보여지냐면, 자, 요렇게 안에 널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앞방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안에가 이렇게 방으로 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봉분을 올리는 요런 형태의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더라. 자, 요런 형태는요, 고구려가 나중에 이제 수도를 천도해서 요 평양지대로 넘어오게 되는 평양, 그리고 뭐 황해도 지역, 요 일대에 요런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한성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우리 웅진 지역, 공주, 그리고 사비 지역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가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나타나지 않은 나라가 있죠.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보여지냐면요. 자, 이렇게 껴묵거리 상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부장품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관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돌 무더기를 같이 올리면서 이렇게 흙이나 이런 것들로 자갈로다가 쌓아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는 형태인 돌 무더기, 돌 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는 게 요게 신라가 대표적으로 요런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더라. 그런데 신라 역시도 초기에는 요런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다가요. 신라 역시 통일신라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에다가 주변부에다가 둘레돌을 까는 형태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이 신라 같은 경우는 보여지게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고분의 양식의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고구려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국내성, 시기 처음 수도죠. 졸본에서 국내성. 여기 이제 돌무지 무덤의 형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고구려의 초기 무덤이고요. 들여쌓기 이렇게 안으로다 들여쌓는 방식이 활용됐고, 또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요게 이제 장군총이에요. 보시면 요거 이제 장군총은 사실은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이즈나 규모로 봤을 때 장군급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장군총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무덤 주위에는 이렇게 돌기둥인 호석이 둘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주변부에 별도의, 이게 말하자면 이제 주인이 되는 무덤이면 주변에 이 주인이 되는 무덤을 이렇게 보호하는 무덤이 이렇게 배총이라고 하는 게 몇 개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 장군총입니다. 고구려고요. 자, 그 다음에 평양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더라. 그래서 안에 이렇게 방이에요, 방. 그래서 널길과 널방 등을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서 봉부를 만드는데, 역시 여러분 이 굴식 돌방 무덤은요, 안에 이렇게 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이 보여지냐면 벽화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안에 방이 꾸려져 있으니까 곳곳에다가 벽화를 그리기가 좋겠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고구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풍속화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당대를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벽화들이 많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주림 천장 구조를 하고 있다더라. 자, 이 모주림 천장 구조는요, 이 안쪽에, 방의 안쪽에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천장의 구조가 이렇게 모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살펴보게 되면 점점 천장이 좁혀지게 되는데 공간 자체를 굉장히 웅장하게 만드는 이런 모주림 천장 구조가 보여지더라. 고구려 대표적인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그런데 이런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이렇게 딱 한 번 뚫리게 되면 안이 이렇게 텅텅 길을 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굴이 굉장히 쉬웠다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굴식 돌방 무덤 안을 열었을 때 거의 이렇게 도굴당한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건 벽화를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당시에 무용총, 적개도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용총의 무용도, 뭐 이런 벽화, 또 수렵하는 어떤 수렵도 굉장히 또 유명한 벽화고요. 또 각저총의 또 씨름도와 같은 이런 벽화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듯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백제로 가볼까요? 백제 한성 시기, 한성의 수도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 서울에 석촌동 있어요. 석촌 호수, 우리 롯데월드 있는 쪽이고요. 그 석촌 호수에 보면 옛날 그 러버덕 막 이런 거 오고 막 했던 곳이에요. 석촌 호수. 제가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롯데월드 가서 자유로스윙을 타게 되면 이 밑에 이 석촌 고분이 이렇게 다 보이니까 사진으로 찍어와라. 그럼 선물을 주겠다. 막 제가 막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석촌 고분입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돌무지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고구려 초기의 돌무지 무덤하고 형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세력하고 비슷한 계통에서 시작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수도가 웅진으로 옮겨갔을 때 여기서 이제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인데요. 안에를 벽돌의 형태로다가 꾸민 거예요. 그런데 저 벽돌 무덤의 형태가 사실은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 보여지지는 않아요. 잘 보여지지 않는 무덤의 양식인데, 이 무덤이 어디서 왔겠느냐. 바로 중국 남조로부터 영향을 받았겠구나. 중국 남조에서 저런 무덤의 양식이 많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 중국 남조하고 교류를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공주에는 공주 송산리 6호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공주 송산리 7호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최초의 무덤, 바로 백제 최초의 무덤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무령왕과 왕비의 합장, 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벽돌 무덤으로, 안에는 이제 벽돌로 꾸며져 있고, 이거 역시 중국하고 남주의 교류를 보여주고, 이때 당시에 껴묵거리가 잔뜩 쏟아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묘지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앞에 보면은 뭐 장군총, 각저총 그냥 이렇게 붙잖아요. 이건 벽화의 명칭이 붙일 때도 있고. 근데 이건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 묘지석이 출토가 됐다는 거죠. 이게 무령왕릉의 무덤이구나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 또 굉장히 많은 껴묵거리가 발전이 돼서 백제의 어떤 미술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큰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해요. 자, 요게 무령왕릉의 안에 고분 벽화의 내부의 모습이고요. 벽돌 무덤의 모습이고요. 요렇게 안쪽으로 널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봉봉을 만드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안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묘지석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영동대장군 저건 중국으로부터 받은 자기예요. 그래서 저게 나오면 아 저거 무령왕릉 묘지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배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그리고 뭐 토지신에게 이 땅을 뭐 사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적혀져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자, 사비 시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웅진 시기, 사비 시기, 굴식 돌방 무덤이 대표적인데 중간에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이 웅진 시기, 요 시기에 벽돌 무덤의 특이한 형태가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비 시기,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고분이 제작됐고 부여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벽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요거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뭐냐면 지금 요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지금 나머지는 다 벽화가 보여져요. 그러나 이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습니다.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다. 공주에 있고요. 공주 송산리 7호분입니다. 너무 잘 나와요. 벽화 있다 없다 벽화 없어요. 너무 기억이 안 나시면 이 벽화가 있냐 없냐를 되게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없을 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벽화 있다 없다? 없다.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비 넘어가시고요. 자, 신라 가볼게요. 신라는 초기에는 조금 다른 무덤의 양식이 보이더라. 그 형태가 어떤 거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자,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다시 보실게요. 오시면 자, 이거 큰 실수할 뻔했어요. 자, 여기에 껴묵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요렇게 덧널 곽이 하나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요게 덧널입니다. 그래서 돌무지, 돌 무더기가 쌓여 올려 있는 건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덧널이 하나 더 올라갔다는 거. 이런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나무 덧널 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쌓아서 만들고 이 무덤의 특징은 뭐냐면 굴식 돌방 무덤하고 다르게 도굴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거 여러분 도굴 하려고 해보세요. 저 돌 무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봉분 다 흩어내야지만 할 수가 있잖아요. 도굴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껴묵거리들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 무덤의 어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껴묵거리의 명칭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천마도. 이 천마도는 자, 요런 모습입니다. 이 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요 유물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 무덤의 이름이 천마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고로 벽화일까요? 벽화가 아닐까요? 이거는 벽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는 벽화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덧널을 올리고 그 위에다 돌 무더기를 올렸기 때문에 굴식 돌방 무덤처럼 벽화가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마총에서 나온 이 천마도는 말 그 엉덩이 깔개, 말 그 가리개 이런 어떤 꾸미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벽에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말 안장에 그린 그림이에요. 천마도. 자, 그 다음에 벽화 아니다.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호총이 있어요. 호총. 저것도 여러분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줬던 이 호우명 그릇이 있잖아요. 호우명 그릇. 그래서 호우명 그릇이 발견돼서 호총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금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리잔, 유리병 같은 서역의 물건이 출토된 또 황남, 대총 전부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신라도요, 통일 이후가 되면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게 돼요. 통일 이후 신라의 고분은 거대한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조금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그 대신에 특징은 뭐냐면 주변부에다가 둘레돌을 깔아요. 그런데 이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이렇게 주변에다가 둘레돌을 깝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런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형태, 대표적으로 김유신묘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굴식 돌방무덤 통일 이후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또 하나 하셔야 되는 무덤이 있어요. 자, 이 무덤은 뭐냐면 이제 발해의 고분, 남겨진 고분인데요. 자, 정해 공주의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효 공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정리 같이 하세요. 자, 정해 공주와 정효 공주는 발해 문왕이 사랑하던 딸들이에요. 자, 이 정해 공주는 둘째 딸이고요. 정효 공주는 넷째 딸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해 공주는 지혜롭고 용맹한 큰언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지혜롭고 용맹한 큰언니다. 언니의 담대한 모습을 좀 떠올려 보시고요. 정효 공주는 효심 깊은 동생이에요. 정효 공주는 뭐라고요? 효심 깊은 동생이에요. 넷째 딸, 얘는 둘째 딸이에요. 얘가 언니고, 자, 지혜롭고 용맹한 이 언니는 어디에 양식을 많이 받았냐면 고분이 고구려 양식 많이 받았다. 그럼 여러분 무덤의 형태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무덤의 형태가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이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인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사진으로 보여지시는 돌 사자상, 아주 용맹스런 돌 사자상. 누구 거라고요? 지혜롭고 용맹한 언니 무덤이에요. 고구려 굴식 돌방 모주림 돌 사자상. 이게 같이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효심 깊은 정효 공주는 자, 역시 고구려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구려 영향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색깔을 띠고 있냐면 당나라의 영향을 띠고 있더라. 정효공주의 무덤은. 그래서 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의 형태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 벽돌 무덤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보여지는 거고, 우리 중국 남조에서 영향받아서 무령왕릉 무덤이 이렇게 벽돌 무덤으로 조성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벽돌 무덤의 형태, 그 다음에 또 고구려식의 형태를 보여지고 있는 평행 고임 천장 구조가 보여집니다. 평행고임 천장 구조는 이런 식으로 모주림 형태와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무덤의 형태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벽화의 문제예요. 이거 되게 잘 물어본단 말이죠. 벽화가 있냐 없냐. 자, 그런데 정혜공주는 이게 왜 잘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틀리기 때문이에요.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안에 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벽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벽화가 있다 없다? 얘는 벽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정효공주의 무덤에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혜공주 고구려 언니의 무덤,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 자, 정효공주 효심 깊은 동생 벽돌 무덤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효심 깊은 이 정효공주는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벽화가 깔려 있는데, 앞에 벽화 앞에서 이렇게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벽돌 무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계속 이렇게 공양을 드리는 듯한 이런 정효공주의 모습을 떠올리세요. 뒤에 뭐 있다? 벽화 있다. 앞에 벽돌 올린다. 벽돌 무덤 정효공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란 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묘지, 역시 이게 정혜공주냐 정효공주냐 알 수 있었던 건 요 묘지석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정효공주 넘어갈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요거 무슨 무덤인가요? 장군총이네요. 그래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장군총. 자, 1번 보시면 중국 남조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중국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은 벽돌 무덤의 형태죠. 얘는 틀린 거. 자, 나무로 곽을 짜고 곽을 하나 더 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돌을 올렸다. 이거는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 자, 3번 보시면 널방의 벽과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벽화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요거는 굴식 돌방 무덤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 자, 4번 도굴이 어려운 구조로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역시 돌무지 덧널 무덤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2번, 4번 돌무지 덧널 무덤 틀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서울 석촌동에 있는 백제 돌무지 무덤하고 양식이 유사하다. 요거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벽돌 무덤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충청남도 공주시예요. 71년에 송산리 6호분의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로 공사 중에서 도굴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던 사건이거든요. 원래는 이 6호분을 처음에 건드렸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송산리 7호분.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백제 문화유산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사건이에요. 송산리 7호분, 무령왕릉입니다. 자, 그럼 골라볼게요. 모주림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는 고구려 양식이죠. 자, 니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조성되었다. 맞습니다. 고구려 장군총과 유사한 돌무지 무덤이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석촌동에서 보여지는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지석이 출토가 되었다.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던 어떤 최초의 무덤이 됩니다. 니은, 리을이네요. 정답. 자, 다음은 고대의 문화 탑입니다. 탑을 보실게요. 자, 백제와 신라 통일 이전의 탑이에요. 여러분,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 굉장히 중요한 탑이고 또 잘 나올 수 있는 탑이에요. 2018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일본에 의해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 일본에 의해서 뒤쪽이 이 탑이 무너졌는데 이거를 일본이 그냥 부랴부랴 보수를 하는데 여기를 그냥 시멘트로 발라버린 거예요. 완전 거의 흉물이 됐죠. 그랬던 것을 우리 이번에 2018년에 뒤쪽을 완벽하게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이게 이슈를 많이 받았던 탑이에요. 한능검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요. 목탑의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탑을 만들기는 사실은 목탑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여지는 탑은 목탑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목탑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 불에 타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목탑으로 만들어지다가 석탑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양식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보여지는, 그래서 석탑이기는 하지만 목탑의 양식을 띠고 있어요. 나무로 만들고 안에 이렇게 통로처럼 보이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백제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탑이 뭐 복원된 것 측면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석탑을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이제 금제 사리봉황기는 이 사리를 이렇게 봉안하는데 어떤 여러 이제 절, 요 주변에 이제 요거는 미륵사를 또 만들고 탑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창건 배경이나 뭐 사리를 봉안하게 된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기록물이에요. 근데 이 기록물이 발견이 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륵사를 창건하는데 삼국유사라고 하는 이 기록이 굉장히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거든요. 당시에 그 말을 캐는 이 서동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딸이었던 이 선화공주가 이 서동을 무왕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아주 러브 스토리가 깃들여져 있는 게 미륵사였어요. 그런데 저 사리봉황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탑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선화공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삼국유사에서는, 근데 저 사리봉황기에는 사택적덕의 따님이 이 탑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이 절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삼국유사의 기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어떤 또 사건이 담겨져 있는 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다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요거는 백제탑이에요.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이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여기 탑에다가 자신이 이 백제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글귀를 새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정방 평제탑이라고도 불리우는 탑입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다음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선덕여왕 시기 때 만들어졌고요. 선덕여왕 여러분 굉장히 아주 고초를 많이 겪잖아요. 여성이 왕이 돼서 당시에 당나라에서 이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죠. 그런데 그 모란꽃 그림에 뭐가 없었어요? 꽃과 나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다라고 하면서 그 모란꽃 씨앗이랑 같이 보냈는데, 실제 그 모란꽃을 피웠는데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굉장히 그 왕을, 한 나라의 그 국왕을 조롱하는 듯한 이런 행위를 굉장히 사실 열받을 만도 한데, 이 선덕여왕은 아주 이것을 우아하게 대처를 합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향기가 나는 절과 탑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 경주 분황사, 이게 향기가 난다는 뜻이에요. 분황사, 그다음에 모전, 요거는 벽돌탑을 우리가 한자식 표현으로 전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벽돌탑은 아니에요. 벽돌처럼 만든 탑입니다.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에요. 그래서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또 석탑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통일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신라 중대 통일기에 보여지는 탑의 모습은요. 이렇게 3층으로 균형미를 짱짱하게 갖추고 있는 탑이 보통 통일신라 시기 때 탑이에요. 3층으로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경주 감은사지 3층 석탑입니다. 감은사라고 하는 절은요,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요거 원래는 문무왕 시기 때 처음에 감은사는 만들어지는데 조성이 되는데, 그거를 문무왕이 다 완성을 못 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이 아버지의 남은 미처 완성시키지 못했던 이 절을 완성을 시키면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신문왕이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감은사지에 서 있는 요 탑입니다. 3층 석탑이고요. 통일기예요. 자, 역시 비슷하죠. 모습이 안정감을 띠고 있어요. 경주 불국사에 있어요. 여러분 몇 층이에요? 3층입니다. 3층 신라 중대고요. 자, 한쪽에는 이 3층 석탑이 있다면요,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조금 색깔이 독특하죠. 여러분 좀 자기는 심플하고 좀 이런 것들, 담백하고 이런 문화유산을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 요 3층 석탑. 근데 조금 화려한 것을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
다부탑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옛날 그 10원짜리 동전의 뒷면에 보면 이 불국사 다부탑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 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불국사 다부탑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옛날 어르신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진짜 엄청나게 큰 10원짜리 동전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불국사 다보탑입니다. 다보탑.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인데요. 3층이기는 해요. 그러나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 하대에 오게 되면서 좀 다른 특징의 탑이 보여지는데 이 탑은 탑의 면에 이렇게 조각상이 부조되어 있다는 거. 화려해요. 자,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은 뭐냐면 하대에 보여지는데 면에 어떻게 돼 있다? 부조가 되어 있다. 조각품이 되어 있다. 신라 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대에 또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 있냐면 승탑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승려들의 사리를 모셔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승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조성된 것은 선종이 유행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교 파트에서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다. 그러나 아직 신라 중대 통일기에는 중대는 교종이 많이 유행을 하게 돼요. 교리를 통해서. 그래서 왕실 쪽에서 선호를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게 하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서민이라든지 지방의 호족들이 스스로 이렇게 참선으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문자 낱낱이 읽어가면서 하는 그런 교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행을 통해서 하는 선종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승려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오래도록 하면 몸속에서 이렇게 화상을 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하죠? 그 사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제 모셔놓은 곳이 승탑입니다. 이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탑하고는 사이즈 면에서도 굉장히 작고 아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팔각 원당형, 팔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당형,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승탑이 유행을 했다. 신라 하대입니다. 자, 발해로 가볼게요. 발해는 영광탑인데요. 이 영광탑은 우리 아까 앞에서 분황사 모전석탑이었잖아요. 그거는 근데 벽돌탑은 아니고 벽돌탑을 모방한 탑이었죠. 그런데 이 탑은 뭐냐면 이거는 벽돌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탑입니다. 전형적인.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 발해의 영광탑. 자, 다음 불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상이에요, 여러분. 금동으로 만들었고요.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서 있고요. 이거 역시 여러분 이게 광배거든요. 이 광배인데 이 광배 뒤쪽에 이게 언제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큽니다.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고구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서산 용현리 마예열의 삼존상이에요. 마예열의 삼존상.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불상의 모습이 굉장히 친근해요. 이렇게 웃고 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 별명이 있어요. 이 불상에. 백제의 미소입니다. 굉장히 친근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이 불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다른 또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아주 좀 독특한 또 친근한 이런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 미소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이고요. 그리고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상입니다. 신라의 불상이고요. 자, 다음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금동으로 만들었고요. 미륵보살, 반가, 한쪽을 이렇게 가부좌를 튼 거예요. 반가, 그리고 사유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사유상.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의 곳곳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도 똑같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쪽의 문화 전파가 일본에 많이 됐을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마 이런 자세를 취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이게 절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체크하시고 눈여겨서 이렇게 계속 보시고 쫓아오셔야 돼요.
자, 다음은 석굴암 본전불이에요. 통일신라 시기 때에 아주 이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불상이기도 합니다. 균형미를 제대로 갖춘 불상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불상이기도 한데요. 이런 어떤 수학적으로도 비율 자체가 이렇게 딱딱 다 맞아 떨어진다 그래요. 이런 비율 자체가. 근데 여기에도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이제 침략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국권 피탈을 하려고 할 때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석굴암, 요 안에 있는 이 본전부를 가지고 가려고 이 석굴암 자체를 다 뜯어내요. 그런데 이 석굴암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런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이 굳이 이걸 반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그냥 대충 이렇게 보수를 해놓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습도나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아예 다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서 보시게 되면 앞에 이렇게 유리막이 쳐져진 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은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또 문화유산입니다. 자, 다음은 발회, 이불 병자상인데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불 병자상입니다. 좀 일부 좀 훼손이 됐고요. 자, 다음은 건축물입니다. 부여, 일단은 앞에 있는 우리 여러분 탑이나 그다음에 이제 불교 파트와 관련된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요. 일단 여기에서 주로 이제 잘 출제되는 거는 이거 익산, 미륵사. 제가 앞에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무왕 때 건립된 사찰이고 또 서탑인 미륵사지 석탑이 현재 남아있는데 뒤에 시멘트로 발려진 걸 보수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부여 능산리 절터입니다. 여러분 이 백제 수도가요. 한성에서 공주, 그리고 공주에서 사비, 여기 부여죠, 남부여, 요 일대. 그런데 이 부여에 있는 요 능산리 절터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이 백제 금동대학로가 출토가 된다. 이 일대에 박물관을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주차장을 고용 주차장 좀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공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공사 들어갔던 과정에서 바닥에서 이 백제 금동대학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아마 이제 이 멸망하려고 하는 이 신라, 멸망하려고 하는 이 멸망하려고 하는 이 백제에 마지막에 누군가가 저 아주 가치가 높은 금동대학로, 아름다운 저 금동대학로를 이곳에다 묻어놓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백제 금동대학로가 어디서 발견이 됐냐? 여기 사비, 부여, 능산리 절터입니다. 한성 아니고 공주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남지. 요거는 이제 무왕 때 건립된 별궁 연못이고요. 백제 건축 별궁 연못이고요. 뭐 또 조경 기술 일본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자, 다음 신라의 건축입니다. 경주 황룡사가 있죠. 황룡사. 진흥왕 때 건립을 했고요. 황룡사는 진흥왕 때.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 여왕 때고요. 그다음에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도 있고요. 선덕 여왕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승려 의상은 영주 부석사가 좀 잘 나오고요. 또 양양 낙산사도 있습니다. 자, 신라 가볼게요. 신라는 경주 지역을 땅을 밟기만 하면 땅 아래 전부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주 불국사 경덕왕 시기 때죠. 경덕왕. 여러분 이 경덕왕 시기 때 뭐가 부활됐죠? 노급이 부활됐다. 그래서 왕에 대한 권한이 좀 약화되지만 저 경덕왕 나름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이때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김대성 설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김대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만들고요.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또 조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삼국유사 기록으로 전해지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별궁이에요. 저 별궁은 태자가 머무는 곳인데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이 동궁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왕위를 계승할 태자가 머무는 곳 동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대에 있는 연못이 있어요. 월지인데 요렇게 연못이 달 그림을 이렇게 연못에 비춘다 라고 해요. 이 월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저 동궁이나 월지는 달 그림이 여러분 이 연못에 비추려면 언제 가야 되겠어요? 밤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야경이 끝내주는 곳이에요. 안압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 나중에 여러분 이제 빨리 취업 뭐 그리고 또 공무원 뭐 이런 것들 합격하시고요. 꼭 요 경주 지역을 한번 꼭 놀러 가시기 바랄게요.